안녕하세요. 책 속을 누비다는 책을 통해 나의 베스트 버전이 되는 여정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은 김영사 출판사의 데이비드 브래드퍼드와 캐롤 로빈이 공저한 커넥트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이 책은 스탠퍼드 MBA 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무려 45년 이상 연속으로 최고 강의로 선정되고 실제로 인기가 폭발하는 그런 강좌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통 MBA에서 인기 있을 법한 것들이 뭐 어떤 경영의 기술이나 기업가 정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터치필리라고 불리는 대인관계 역학 강좌가 최고 인기라는 것에 굉장히 신선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수십 년간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또 리더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의 말과 또 그들의 경험에 따르면 신뢰도가 높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협상에서든 아니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어, 도출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1장 좋은 관계에서 각별한 관계로. 이 책은 우리가 각별하다라고 칭하는 독특한 관계에 대한 것이다. 당신은 이런 각별한 관계를 한두 사람 혹은 더 많은 사람과 맺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자신을 가공하지 않고 그들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고 인정한다고 느낄 것이다.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는 수백 명의 친구는 당신이 지난주에 멋진 레스토랑에서 어떤 저녁 메뉴를 주문했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신과 각별한 관계인 사람은 당신이 수년간 식이장애를 겪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2세 계획을 이야기하며 저녁을 먹었고 당신이 이직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나누며 활기찬 식사 시간을 보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로 한 번도 만나지 않아 상황을 모르는 친구들은 당신이 뭘 먹었는지 알더라도 이런 문제는 알지 못한다. 카풀을 하는 사람과는 이런 문제를 공유하지 않고 자주 만나는 이모나 고모와도 이처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신과 각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신을 정말로 잘 알기 때문이다. 관계는 연속성상에 존재한다. 이쪽 끝에 있는 사람들과는 진실한 관계를 맺지 않고 그저 연락만 할 뿐이고 저쪽 끝에 있는 사람들과는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알고 지지하고 긍정하며 완전히 인정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관계의 연속체에서 당신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에게 애착을 느끼지만 많은 사람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문제는 어떻게다. 이런 연속선상에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우리는 학생, 고객, 그리고 바로 당신을 위해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전력 투구해 왔다. 각별한 관계는 개발될 수 있다. 그리고 각별한 관계에는 6가지 특징이 있다. 1. 당신은 더욱 당신다워질 수 있고 상대도 마찬가지이다. 2.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의 약점을 기꺼이 드러낼 의향이 있다. 3. 자신을 상대방에게 공개해도 잘못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다. 4.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정직할 수 있다. 5. 당신은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6.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성장과 개발에 전념한다. 이 6가지를 약간 풀어서 설명해 보자. 처음 3가지는 자기 개방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과잉 공유 문화 속에 산다고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이 시점에 왜 개방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 외부에 노출된 당신의 이미지와 당신의 실체를 공유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비꼬아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대로 있으니 너 자신이 되도록 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 판단할까봐 두려워 자신을 너무 자주 편집한다. 소셜미디어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도록 우리를 압박하는 세상을 만들었다.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서는 당신이 에펠탑 앞에서 웃음을 짓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 여행은 재앙이었다. 우리가 아는 실리콘밸리의 최고 경영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끊임없이 설명하지만 사실 그는 피곤과 두려움, 탈진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거짓투성이인 전선을 계속 유지하려면 진이 빠진다. 당신의 모습을 계속 편집하고 왜곡하는 것은 자신의 진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왜곡하도록 유도하는 셈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제안하는 건 결코 아니다. 하지만 각별한 관계인 사람과 당신의 중요한 일부분을 공유할 필요는 있다. 당신이 공유하는 것은 웃고 있는 휴가 사진이나 흥겨운 성탄절 카드로 포장되지 않은 진정한 당신이어야 한다. 나머지 세 가지는 피드백, 갈등과 관련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그들을 지지하는 강력한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일을 잘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각별한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당신의 거슬리는 행동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당신은 이를 경계할 사건이라기보다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 상대방은 당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면서 관계에 대한 강한 헌신을 보여주고 당신의 성장을 돕는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하더라도 싸움이 일어나곤 한다. 우리는 주로 갈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를 묻어두지만 갈등은 제대로 표출되고 처리되기만 하면 오히려 관계를 깊게 만든다. 드러나지 않은 갈등이야말로 두고두고 해를 끼칠 수 있다. 각별한 관계라면 문제가 잠복해 있다가 장기적인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것보다 그것을 드러내 해결하는 편이 낫다. 그런 문제들을 학습 기회로 보면 똑같은 갈등을 다시 겪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터치필리는 스탠퍼드 대학교 MBA 프로그램 중에서 단연코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강좌다. 재학생의 85%가 이 강좌에 등록하고 싶어 해서 학과 등수가 높아야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재학생들은 이런 경험을 변혁적이라고 말하고 졸업생들도 가장 영향력 있는 강좌에서 배운 바를 졸업 후 개인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강좌를 들으며 평생 친구를 찾기도 하고 심지어 결혼을 하기도 한다. 터치필리 강좌 이야기는 데이비드 켈리가 쓴 유쾌한 크리에이티브에서도 언급되었고 투데이쇼,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소개되었다. 이런 매체들이 오늘날 조직 생활에서 우리가 말한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전문가들은 대인관계를 다루는 소프트 스킬이 직업적인 성공의 필수임을 인식했다. 우리의 핵심 신념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나 기계, 전략, 심지어는 돈만이 아니라 사람과 거래한다는 것이다. 이 강좌는 관계를 맺고 신뢰를 구축하고 영향력을 얻은 것과 같은 성공적인 리더십을 위해 꼭 필요한 소프트 스킬을 개발하는 데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좀 더 심오한 것을 얻기도 한다. 몇 년 전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최고 경영대학원에 가면 더 좋은 매니저와 리더가 되는 방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탠퍼드 대학에 와서 이 강좌를 들은 후에는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어 좋은 리더 이상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어요. 수년간 우리는 동창 모임이나 이메일로 이런 반응을 전해들었다. 이 강좌가 10년 후 나의 경력과 결혼 생활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구해주었어요. 이 강좌에서 배운 바를 거의 매일 일하면서 써먹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경영자 과정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 놀랍게도 이 과정은 리더십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부수적으로 자의식이 강해지고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이 향상되며 취약성이 생겨 더 유능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제3장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망설여질 때 동료 사이에 솔직해질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과 매일 수많은 대화를 나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며 집 근처 식료품 가게 주인과 기분 좋은 말을 나눈다.
이웃은 당신의 아이가 몇 명인지, 당신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하물며 지난번에 어디에서 휴가를 보냈는지까지 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잘 모른다. 정기적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친구들은 당신을 더 잘 알겠지만 당신의 생활에는 여전히 잘 모르는 방대한 부분이 있다. 당신은 때때로 더 심도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갈망하지만 그런 관계에 이르는 방법을 항상 아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상대방에게 노출하는 것은 각별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자기 개방은 상대방과 친해질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서 신뢰를 높인다. 또한 자신의 실제 모습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매우 타당하다. 그렇다고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캐럴은 실리콘밸리의 임원들을 이끌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흥도 나지 않고 동떨어진 느낌이 들었고 그녀가 외부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행사에 정신이 팔려서 집중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수련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그녀의 중요한 고객들이었다. 캐럴은 그들의 선생으로 참석한 자신이 그들 사이에서 특히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정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캐롤은 감추고 속이기보다 예전에 그렇게 했듯이 그녀가 가르친 바대로 살고 자신의 느낌을 모두 드러내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의 느낌을 공유하면 스스로 매우 약하게 느껴진다는 사실마저 드러내기로 한 것이다. 그녀가 마음을 열자 사람들 사이에 훨씬 연대감이 생겼다. 어떤 임원은 그녀에게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자신들도 흥이 나지 않고 동떨어진 느낌이었다고 실토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로 솔직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룰 것이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당신이 진정성 있고 솔직했지만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당신의 솔직함이 상대방을 당황하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정은 자기 개방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당신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더 잘 알리려고 어떤 위협을 무릅쓸까? 자, 그리고는 이 책에서 다루는 인간관계의 첫 번째 엘레나와 산세이 편이 나오는데요. 이는 직장 동료 관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설정을 약 한 장 정도에 기술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뒤에 나온 둘의 갈등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엘레나는 직장 동료인 산제이와 점심을 함께하려고 사무실 자리를 뜨면서 망설이고 있었다. 한 동료가 몇 주 전에 하기로 한 업무를 엘레나에게 다시 맡기려고 하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엘레나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자 그 동료는 기분이 나빠져 버럭 화를 냈다. 그녀는 산제이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이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거나 과잉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처음에 두 사람은 다른 부서에서 일했는데 1년 전 기술 검토 프로젝트 팀에 배치되어 일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엘레나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지녔고 관대한 팀원인 산제이와 함께 일하는 게 좋았다. 그들은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함께 작업을 했고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팀 모두가 종료된 후에도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며 근황 이야기를 나누었다. 둘 다 야외 활동을 매우 좋아해서 캠핑 장비 매매나 최고의 캠핑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곤 했다. 산제이는 가족과 함께 캠핑하기를 즐겼고 엘레나는 급류에서 카약 타기에 열광했다. 엘레나는 산제이와의 우정을 정말로 높게 평가했다. 직장 밖에서 이야기를 나눌 친구는 많았다. 하지만 이들과는 업무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는데 그 친구들이 직장의 미묘한 이모저모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실수를 해서 직장을 잃은 적이 있다. 자신의 견해를 너무 직선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 회사의 문화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려면 그녀는 상황을 잘 파악해서 조언해줄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싶었다. 그리고 산제이가 바로 그런 일의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산제이가 이런 제의를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 두 사람은 각각 결혼한 상태였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우정이었다. 또 예전 직장에서 있었던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일을 산제에게 털어놓았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까? 엘레나는 좀 더 신중하기로 마음먹었다. 두 사람은 카페테리아에서 줄을 서서 음식을 받은 뒤 빈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산제이가 말을 건넸다. 엘레나는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머뭇거리다 이렇게 답했다. 여전히 좋다 안 좋다 해요. 산제이는 엘레나의 말에 덧붙이지 않고 지난 주말에 했던 캠핑 이야기에 열을 올렸다. 당신이 추천한 캠핑장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걸음마 배우는 아이를 쫓아다니지 않아도 될 때 그곳에 다시 가보고 싶어요. 엘레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난 갈등을 산제이에게 말하지 않은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산제이는 그녀의 말에 덧붙이거나 어떤 내용이냐고 더 캐묻지도 않았다. 그녀는 주말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 산제이가 갑자기 부러워졌는데 임신을 하려고 애쓰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사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 대신 다른 캠프장을 알려주었다. 화제가 회사로 넘어가자 일라나는 아침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몇 가지 세부 사항을 공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와 동료 사이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서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 건 좋은데 이런 순간이 오면 사실 미쳐버리겠어요. 라고 말했다. 산지는 열심히 듣고서 말했다. 나도 그런 일을 겪은 적 있어요. 정말 이성을 잃게 하죠. 사실은 바로 어제 내가 작성한 보고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가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자 엘레나는 안도감이 생겨 더 친밀감이 느껴졌다. 다소 까칠한 상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에게 조언을 구해볼까 하다가 과거에 해고당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될까봐 조언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대화 주제가 최고 경영자의 최근 발표에 대한 반응으로 넘어가자 그녀는 마음이 편해졌다. 두 사람은 접시를 반납한 뒤 점심을 함께 즐거웠다고 인사말을 나누고 헤어졌다. 우리가 보았듯이 엘레나는 상당히 안전하게 일을 처리했다. 당신이 사적인 사항을 공개할 때마다 오해받을 위험이 있다. 공개가 상대방의 어떤 판단이나 거부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얼마든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정보를 걸러내는 일부 경험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우리의 반응 방식을 얼마든지 왜곡시킨다. 예를 들면 포천지의 500대 기업 중 한 군데에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회사의 선임 부사장은 회사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는 몇 년 전 어떤 문제에 확고한 입장을 취하다가 그 자리에서 해고당한 경험이 있었다.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채용되기는 했으나 크게 혼이 나서인지 다시는 반대하지도 않고 강하게 자기 견해를 피력하지도 않았다. 어떤 이들은 너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는 부모의 단정적인 발언에 크게 충격을 받아서 몇 년간 그 생각에 매달리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발언에 극도로 민감해진다. 관계가 늘어나면 공유하는 내용도 많아지므로 자기 개방에 대한 두려움은 관계 형성의 흐름 어디에서든 튀어나올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은 극히 관계의 초기에 심각하다. 당신을 잘 모르는 상대방은 당신이 하는 행동의 전체적인 의미를 정황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이 당신의 발언이나 행동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까? 게다가 당신에 대한 어떤 견해나 판단에 사로잡혀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지는 않을까? 이런 격언이 있다. 모든 것을 알면 모두 용서하게 된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특정하게 행동하도록 한 모든 상황을 안다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던 일을 용서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말처럼 단순하지는 않다. 당신은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공유할 수도 없고 그것이 알려지는데도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는 자신이 가르치는 대인관계 역학 강좌의 세 번째 주 강의에서도 여전히 학생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중이었다. 그날의 주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의 중요성이었다. 데이비드는 더 많은 개방성을 모델화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학습요법 과정에서 발견한 가치를 함께 공유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반응했다. 저는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므로 교수님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캐럴은
유대교가 자신에게 인생 사용 매뉴얼을 주었다고 어느 고객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러자 그 고객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이 그런 종교적인 헛소리에 넘어간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생각했던 만큼 당신이 도움이 될지 의문이네요. 두 경우 모두 우리의 노출이 문제였다. 처음에 우리는 공격을 받아야만 했고 오해를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더 걱정스러운 일은 그들이 우리 강좌의 효과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문제였다. 학생이 데이비드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면 강좌에서 배우는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혹시 고객이 캐럴의 코칭을 거부하지는 않을까? 다행히 어떤 우려도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수업과 코칭 모두 지속적인 만남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학생과 고객은 데이비드와 캐럴을 더 충분히 알게 되자 초기의 오해와 의심을 거뒀다. 하지만 항상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첫인상을 바로잡을 기회가 생기는 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언에 학생과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잘 아는 이점을 누리고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 특히 관계가 맺는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당신은 몸동작이나 말투를 살펴봐야 하지만 이 또한 애매모호할 수 있다. 그들이 이 말을 찌푸리며 난색을 표했을지 모른다. 아니면 아마도 단지 그들이 삶에 불만을 느끼고 있어서이지 그들의 반응은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요점은 바로 그것이 리스크라는 점이다. 당신이 자신의 카드를 가슴에 가까이 대고 게임을 할 때도 리스크가 있다. 불행히도 카드를 가까이 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상대방도 자신의 카드를 더 가까이 쥐고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는 관계를 심화시킬 수 없다. 정보를 얼마나 그리고 언제 공개해야 할까? 이런 질문에 명확한 답은 없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척 신중하지만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공유할 수 있다. 자기 개방의 15%의 규칙.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주어진 상호작용에서 무엇을 공유하는 게 적절한지 우리는 항상 평가하고 있다. 이런 결정은 정황 리스크에 대한 감정, 특히 관계의 상태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해고 연휴나 임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지 않기로 한 엘레나의 결정은 정황상 이해가 된다. 엘레나가 산제이에게 자신의 해고를 언급했다면 그는 구체적인 상황과 그녀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마찬가지로 매우 사적인 영역인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공유했다면 산제이는 불편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엘레나는 캠핑과 최고 경영자의 발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매우 안전하게 처신했다. 그렇다. 그녀는 동료와의 의견 불일치에 대해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하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날 점심 대화는 우호적이긴 했지만 그녀가 원하던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신중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엘레나처럼 지나치게 조심하다가 관계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진퇴양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15% 규칙을 시도하라. 우리가 학생들에게 제안하는 방법이다. 원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갈수록 안정성이 줄어드는 세 개의 동심원을 생각해보자. 가운데 가장 작은 원은 안락지대, Zone of Comfort이다. 당신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사적인 정보를 언급하거나 조심하던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를 말한다. 가장 바깥 원은 위험지대다. Zone of Dangers. 결과가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행동하지 않거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안락지대와 위험지대 사이에는 학습지대, Zone of Learning이 있다. 이 지대에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하지 못한다. 이 지대는 사람들이 학습하는 전형적인 구간이다. 위험으로 치달을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감내하고 학습에 뛰어들지 말지 우려하는 학생들에게 우리는 아래 그림처럼
안락지대를 학습지대까지 15%더 늘려서 시험해 보라고 제안한다. 이런 온건한 접근법을 사용하면 결과가 나빠져도 참담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성공적이라면 당신은 자신을 더 노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성공하면 다시 안락지대를 15%더 늘려서 도전해 볼 수 있다. 15% 규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 규칙은 가능한 선택지를 고려할 때 도움이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친구가 당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당신이 궁금해한다고 하자. 당신은 안락지대에 머물면서 가끔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돼요처럼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야기를 건넬 수 있다. 조금 더 위험하지만 안락지대에서 15%더 바깥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지난주에 당신도 아는 마이클에 대해 내가 얘기한 이후로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했어요. 안락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학습에는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키를 처음 배울 때는 더블 블랙 다이아몬드, 이거는 스키장 슬로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아지는 최상급자 코스죠. 스키를 배울 때는 더블 블랙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초보자를 위한 완만한 슬로프에서 시작한다. 초보자용 슬로프에 충분히 익숙해졌는데도 상급 코스로 이동하지 않으면, 즉 15%로 이동하지 않으면 좋은 스키어가 될 수 없다. 새로운 코스의 꼭대기에서 당신은 두려움이나 흥분을 느끼거나 아니면 둘 다 느낄지 모른다. 하지만 새로운 코스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 어느새 당신의 안락지대가 확장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더 어려운 코스로 움직일 준비가 되고 이렇게 계속 영역을 확장하면 된다. 지속적으로 자신을 확장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그것이 관계 구축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지속적인 노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 15% 규칙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 이 규칙은 주관적이다. 15% 이동이 당신에게 낮은 리스크일 수 있지만 제3자에게는 극심한 리스크일 수 있다. 당신이 뉴욕에 사는 35세 사람이라면 학습요법의 대화가 당신의 15% 안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영국 시골에 사는 55세 사람이라면 완전히 15% 바깥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둘째, 당신의 노출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어머니를 잃은 사람에게 어머니와의 말다툼 이야기를 시시콜콜하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상황에 따라 적절한지를 가늠해야 한다. 1대1 대화에서 잘 통했던 이야기가 성대한 디너 파티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이 책은 내 실질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싶다라는 분께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속을 누비다. 오늘도 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또 누비고 즐기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비다예요.